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신랑은 같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퇴근 후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는데 저와 같은 시간에 수업을 듣는 그 사람과 점차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신랑은 공장에서 생산직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격증 취득을 하여 사무직으로 이직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저는 승진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학원에 도착하면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가볍게 저녁을 챙겨 먹으며 기다렸는데, 언젠가부터 신랑도 종종 일찍 와서 같이 밥을 몇 번 먹었어요. 요즘 공장에 일이 줄어서 시간이 어정쩡하게 비어서 저처럼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라든지 실기 실습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같이 해보기도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얼마 뒤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직에 성공했는데 그 회사가 저희 회사의 거래처였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다 보니 만날 일은 없었지만 괜스레 신기했어요. 신랑과는 친해지다가 사귀자는 말도 없이 어느샌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만남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신랑의 말을 잘하는 편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에 홀리듯 연애를 하고 있었고, 함께 있으면 즐겁다 보니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랑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우연히 당첨이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조금씩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집이야 3년 정도면 다 지어질 테니 그 전에 전세 아파트나 빌라라도 가서 살면서 저축을 하며 지내다가 아파트가 지어지면 들어가서 살기로 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남들처럼 남들 하는 만큼 준비해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빌라 전셋집을 4년 계약을 하고 아파트가 완공되기만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고, 결혼 전 늘 걱정이었던 10월드도 무탈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는 무사히 완공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혼자 남으신 어머님을 부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이 많았는데, 시아버님께서 완강하게 혼자 사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가끔 인사를 드리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어머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이모님들께 전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 몇 달을 혼자 힘들어 하시다가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어머님 댁에 놀러를 갔는데 집에 불상이 몇 개가 생긴 걸 보고 절에 다니시면서 마음을 추스리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께서 시간이 괜찮으면 같이 집회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당시 절이라고 했는지 법회, 집회인지 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철저히 무교 집안이고 원래는 신랑네 집도 무교라서 종교적으로 마찰은 없었는데, 사실 저희 집도 굳이 따지자면 불교 쪽이에요. 무슨 큰일이 있거나 시험이 있으면 어머니께서 절에 올라가서 돈을 주고 등을 달아주시고 스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어머님과 함께 절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절에 가기로 한 날짜가 되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그냥 걸어가면 된다고 해서 집에서 30분 정도를 걸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착한 곳은 시장 어귀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니 어머님은 익숙한 듯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가본 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앞에 불상을 보고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작게 기도를 드리는 예배당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서 기다리니 곧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해본 적은 없긴 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원래 절에 가면 부처님께 절을 하고 연부를 외우시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집회를 하면서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남묘 호래행개교? 뭐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교회는 헌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절에도 헌금이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이상했고요. 집에 가서 신랑에게 어머님과 절에 다녀왔다고 하니 펄쩍 뛰면서
다음부턴 어머님과 절이나 기도회 뭐 그런 걸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이상한 데 빠지신 것 같다고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어머님과 지내기는 했는데 그날부터인지 신랑이 어머님을 자꾸 멀게 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님을 모시고 근교 드라이브를 가는 걸 즐겼던 신랑이 언젠가부터는 어머님이 바쁘시다며 함께 만나는 걸 거부하기도 했고 안부 인사를 드리려는 저를 막기도 했고요. 왜인지 모르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명절이나 생신에만 잠시 들러서 얼굴을 보게 되었고 어머님은 갈 때마다 저희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직접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게 효과가 좋으니 시간 좀 내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셨고 신랑은 칼같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명절에는 어머님이 이사를 하셨다고 해서 집에 가보니 웬 다 허물어져가는 주택으로 집을 옮기셨더라고요. 놀란 저와 신랑이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헌금을 집으로 내셨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날강도 도둑놈들도 아니고 종교라는 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 어이가 없을 만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님과 집회를 갔던 곳으로 신랑과 함께 갔더니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른 가게가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희와 달리 어머님은 괜찮다며 웃고만 계셨어요. 그날 저녁 신랑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신걸요. 처음에는 신랑도 동네 주민분들과 절에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머님과 집회에 가기 전날에 신랑이 먼저 어머님과 집회에 갔었대요. 이상한 분위기도 그렇고 대놓고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사입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머님이 많이 위로를 받고 계시고 그날 어머님께서 헌금은 안 내셔서 그래도 돈은 안 쓰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정신적인 위로만 받으면 사입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랑 신랑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길래 거리를 둔 거라고 했습니다. 가끔 연락을 하기도 했는데 늘 교인들과 어디에 놀러를 간다거나 기도를 드리러 간다거나 하는 등 어머님의 일정이 바쁘기도 했대요. 집까지 팔고 나신 어머니께서는 그 이후 저희 부부에게 늘 돈 문제로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전화로 작게는 10만원 단위부터 많게는 100단위까지 요구를 하셨고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무슨 탈퇴비라고 하셔서 몇백만 원을 보내드린 적도 있었는데 어머님의 거짓말이고 다 헌금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랑도 저 모르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뒤로 드리기도 했다는데 한 며칠 교회에 안 나갈 뿐 또다시 반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님이 같이 밥이라도 하자고 해서 회사 인근으로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로비에서 판넬을 들고 종교 홍보를 하고 놀란 제가 어머님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저를 탁 치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계좌랑 금액을 적은 종이를 저에게 쥐어주고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날 충격으로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에서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만 바라보았고 거짓말을 하고 회사까지 찾아오는 어머님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났다가 답답하다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신랑이 외식을 하자고 해서 밖에서 밥을 먹었는데 신랑이 말하길 아무래도 어머님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저에게 이런 힘든 일을 같이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회사만 간 게 아니라 신랑네 회사도 갔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일 때문에 신랑과 이혼을 하고 싶진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신랑은 형제들에게 어머님의 상황을 알렸고 그 누구도 어머님에게 돈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머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고요. 그래도 간간히 소식은 동네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몇 달 동안 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평소 식사를 챙겨주고 하던 그 종교에서 어머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헌금을 못 내니까 전혀 쓸모가 없어진 거죠. 사실 어머님을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납니다. 어머님이 기존에 갖고 계시다가 사이비 종교에 헌금으로 내려고 팔아버린 집값, 아버님 사망보험금, 그리고 자식들에게 받아간 돈들, 못해도 수억 단위의 돈이에요. 하지만 한평생 함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뺑소니 교통사고로 배우자를 떠나보낸 어머님의 마음을 저희가 못 보듬어주고 소홀히 해서 이런 거라 생각을 하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독신으로 지내는 도련님께서 어머님을 부양하고 계시고
저희는 생활비로 조금 보내드리는 정도인데 그래도 어머님이 사이비 집단에서 나오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음적으로 힘든 부모님을 보시면 잘 챙겨드리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신랑은 흔히들 말하는 길거리 헌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 술을 먹다 보면 헌팅이라는 걸 종종 경험할 수 있고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더 깊은 사이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루 술만 마시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사실 저는 술자리에서 헌팅하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서로 술에 취해 분위기에 취해 뭔가 쉽게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인이 제가 사는 곳으로 여행을 온다고 해서 마중을 나가기 위해 기차역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신랑은 멀리서도 눈에 띄일 정도로 훤칠한 키에 인물도 반듯하니 잘생긴 편이었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처음에는 길을 물어보더니 다시 다가와서는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사실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고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길을 물어본 거라고요.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는 그 사람의 말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기차역에서 만난 것이다 보니 타지 사람이거나 우리 지역에 자주 오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같은 지역 사람이고 심지어 동네도 비슷하더라고요. 사람은 우연히 겹치면 인연이라고 믿게 되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기차역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날 저는 청자켓을 입고 그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모습과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 등등. 어쩐지 이 사람이 제 인연일 것 같다는 콩깍지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서로 자주 왕래하다가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화하는 코드도 잘 맞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하고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살 때문에 신경을 써본 적이 없을 만큼 못해 마름 체질이에요. 같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덜 찌는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체질이요. 신랑도 이런저런 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라서 좋다고 본인이 좋아하는 체형이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사실 마른 게 컴플렉스인데 이런 모습까지도 예쁘게 봐주니 또 천생연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을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젠틀하게 친구들을 대해주고 친구들도 저희 신랑은 괜찮은 사람 같다며 화기애애하게 자리가 마무리되었는데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역시 제가 제일 예쁘다며 다른 친구들은 살집이 많아서 제가 더 돋보였다는 말을 했어요. 제 친구들 둘 다 꾸준히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며 슬림 탄탄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운동하는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사람 몸에 관심이 없으니 근육도 살로 보이나 생각을 하며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도 결혼이 처음이고 늘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던 밥을 먹다가 집에서 음식을 해먹으려니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밑반찬이야 양가 부모님께서 한 달에 한두 번 몇 가지 해주시긴 하셔서 다행이기는 했는데 국, 찌개, 탕과 같은 메인 음식을 못하니 배달 음식을 먹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집에서 음식을 해보려고 도전을 하기도 하는데 간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맛이 이상해서 결국은 배달을 시키거나 외식 혹은 집에서 삼겹살과 같은 구이용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배달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 저도 조금씩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쪄도 괜찮다며 저를 예뻐해주던 신랑이 어느샌가부터 말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부부관계도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기를 기다렸던 신랑은 그제서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살을 빼기로 약속하고
자유롭다면 자유로운 10개월을 채우고 금쪽 같은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실 임신 기간 동안 그 전 몸에 비해서 13kg 정도 쪄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 것 치고도 많이 찌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가자고 의지를 다졌는데 아이가 있으니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아이를 케어하느라 밥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느끼고 또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틴 것 같아요. 그동안 신랑은 퇴근 후 헬스장에 다녀오고 집에 와서 혼자 닭도 챙겨 먹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정말 아이를 예뻐만 하고 육아를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아이가 제 옷을 너무 당기길래 보니까 목이 늘어나 있었는데 아기가 제품에서 곤히 잠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대로 낮잠을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 그런저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신랑이 보였어요. 저보고 옷 좀 갈아입으라면서요. 신랑은 늦는 날이 많았고 저는 집에서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까지도요. 그리고 그 무렵 신랑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신랑이 출근을 하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무작정 헬스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집에서 받아둔 돈으로 개인 PT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원래 마르고 근육이 없는 체형인데 오롯이 살을 빼서 이혼을 하고 이혼 후 일을 하려면 제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어요. 사실 그때의 모습은 저 자신이 봐도 자신감이 없고 의욕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걸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근육통에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늘 헬스장에 가기 싫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건 신랑이었어요. 그냥 포기하라고, 생긴 대로 살라고요. 본인도 이제 저를 포기했대요.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 심심해서 SNS를 만들었어요. 제가 변하는 걸 기록하고 나중에 마음이 해이해질 때 다시 보려고요. 그런데 저처럼 기록을 위해서 SNS를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안에서 응원도 많이 받고 그걸 보고 또 힘을 내서 운동을 하고 식단을 했습니다. 퍽퍽살을 원래 좋아하지 않는데 음식이라는 생각보다는 제 몸의 연료라고 생각하고 꾸역꾸역 식단도 챙겨 먹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몸에 눈이 보이게 근육도 붙기 시작했고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범위 안에는 신랑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저를 포기했다던 신랑은 다시 예전과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어요. 저녁이면 운동도 거르고 집에 와서 제 식단을 준비해 주었고 저와 함께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아지고 처음에는 다시 좋아진 것 같으니 굳이 이혼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신랑이 말끝마다 살을 빼니까 역시 예쁘다라든지 계속 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 사람의 휴대폰에서 친구들과 나오는 대화 속에서 절 비하하고 외모로 놀리는 듯한 글을 보고는 이런 행복은 시한부의 행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살이 찌게 되면 또다시 끝나버린 행복이요. 그리고 이렇게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이 제가 늙고 아플 때 과연 제 옆에 있어줄지를 생각해보면 물론 곁에 있어줄 거란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좋은 멘토님이 있었어요. 바로 제 PT 선생님이셨는데 여성분이신데도 헬스장에서 팀장 자리에 있으셨고 처음 개인 PT 상담을 할 때부터 제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신랑과의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선생님께서 저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공이 물리치료였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 업무는 급여를 받다 보니 아이를 키우며 혼자서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마음에 영업이나 다른 쪽 일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다른 헬스장에 자리가 난 것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헬스 트레이너는 기본급의 PT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으니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물론 처음에는 PT를 하기 전에 많이 배워둬야겠지만 선생님께서 도움을 준다고 하기도 하셨고 제 개인 SNS에 팔로워도 많이 늘어서 이런 걸 같이 활용하면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신랑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신랑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더 바랄 것 없이 소송하지 않고 재산만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뒤로 4년 정도 지났는데 저는 다행히 SNS를 하는 쪽으로 소질이 있어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SNS로 협찬을 받거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등 작은 사업으로 저와 딸아이의 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를 팔로우하고 소식만 받아보는 신랑의 계정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예전에 저처럼 마른 분이랑 다시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돌싱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해서 그 여성분께 쪽지로 신랑이 돌싱인 건 알고 계시냐? 그 사람이 마른 몸에 집착을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거라고 말을 해뒀더니 안 그래도 뭐 먹기만 하면 살살거려서 화가 나기는 하지만 돈을 잘 써서 좋다고. 그리고 재혼 생각 없으니 걱정 고맙다며 답장이 왔더라고요. 저 돈만 생각하고 만나는 저보다는 똑똑한 여성분 같아서 신랑이 갖고 있는 돈이 다 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SNS 공동구매 이벤트 시간 전에 갑자기 옛 생각이 나서 끄적여 봅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신랑은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로 만나게 되어 4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맞는 신랑과 저이지만 정말 딱 하나 맞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입맛인데요. 청국장, 된장, 신김치, 그리고 나물 반찬 등등 토종 한국인의 입맛인 신랑과 피자, 스파게티, 햄버거, 샐러드 등 양식을 좋아하는 저. 연애를 할 때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점심시간이 같아서 밖에서 함께 데이트 겸 밥을 먹는 날이 많았는데 입맛이 서로 극과 극이다 보니 메뉴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을 찾은 게 그나마 일식이라서 유독 일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신랑 생일이 되면 한정식이나 김치찜 등등 한식을 먹었고 제 생일이면 양식집에 가서 코스 요리를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둘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입맛을 맞추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식성이 안 맞아도 그냥저냥 이해하며 지내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신랑이 잘 배려해준 덕분에 저희 집 냉장고에는 김치가 없어요. 대신 회사나 밖에서 김치를 먹고 들어오니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고 저도 일주일에 몇 번은 찌개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만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 큰 문제가 있다면 매년 돌아오는 김장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식을 잘 안 먹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향이 강한 재료는 엄청 싫어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된장, 김치 이런 발효식품인데 냄새만 맡아도 싫어하고 혹시 만져야 할 일이 있으면 항상 위생장갑을 사용하는 편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 김장철이 될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김치는 집집마다 그 재료나 레시피가 다른데 저는 저희 집에서도 김장을 하긴 하지만 제가 김치를 안 좋아하고 안 먹다 보니 김장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김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시댁에서 노발대발.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있다며. 처음 1년은 잠자코 일을 했는데 김장해야 하는 김치의 양이 많기도 하고 왜 여기저기 퍼달줄 김치까지 김장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예전에 인터넷에서 보니 일을 할 때에 실수를 하면 일을 안 시킨다는 것을 보고 따라해보기도 했어요. 김장재료 썰어둔 것을 옮기다가 엎어보기도 하고 김장 양념을 엉망으로 해보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혼을 내쉬면서도 꿋꿋이 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김장을 하러 갔는데 재료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은 가면 재료라도 사두셨어서 썰고 버무리고 무치곤 했는데 이제 저한테 장 보는 것도 알려주시겠대요. 저는 나중에도 김장을 해서 먹을 생각이 없는데 면전에서 화도 못 내고 따라가서 장 보고 김장까지 했는데 그날은 정말 몸살이 나서 다음날 회사를 쉬었을 정도였어요.
김장의 강도가 날로 심해지니 화가 치솟아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내년부터 당신 집에 김장하러 못 가니까 알아서 하라고 소리를 빽 질렀고 신랑은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에 시어머니가 김장하러 오라고 말을 하길래 마침 정말 약속이 있기도 했고 일이 있어서 못 가니 신랑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또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내면서 걔는 그런 거 못해. 언제 시간 되니? 아직 장 안 봤으니 같이 장 보러 가자 하시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저는 뭐 원래부터 김장하는 걸 알고 있었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장에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냐고 하셨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어머님 저는 김치를 먹지도 않고 향도 싫어하는 걸 아시면서 굳이 김장을 시키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럼 됐다며 전화를 끊었고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장 같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머니께 화까지 낼 필요가 있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진작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진작 같이 해줬으면 좀 좋을까요?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전화 오셔서 제 뜻이 잘 전달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러고 그 주 주말에 고기가 좋은 게 들어왔다며 같이 수육이라도 먹자고 말씀하시길래 신랑이 수육을 좋아하니까 알겠다고 했고 고기를 오래 삶아야 하니 일찍 오라고 해서 시간 맞춰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 머리 꼭지를 돌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진짜 무슨 김치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김장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예전처럼 김장 재료를 사두고 저보고 썰어서 무치기만 하면 되니까 앉으래요. 제가 시댁의 노예인가요? 노비인가요? 일을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식모인가요? 그날 정말 욕지거리라도 할 것 같은 마음에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 당신이 만들어 라고 말하고는 뒤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적당히 좀 하라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대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때 제 이성이 끊기는 소리가 들렸고 배추를 들어 신랑에게 집어 던졌어요. 신랑은 보기 좋게 절여진 배추에 맞았고 옷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달려가 옷을 닦아주었어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다가는 일이 감당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중간에서 중재를 못한 신랑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남자 집에서 결혼을 할 때 집을 해줬고 여자는 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안일이든 행사든 분소리를 할 수 없었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고 어머님이 저희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해주셨냐며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이고 우리 집에서도 김장 안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거짓말에 속아가며 김장을 해야 하냐고 이야기하고 신랑에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김치 당신이 직접 만들라고 외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께 잘 이야기한 것인지 말린 것인지 저에게 전화는 오지 않았고 신랑은 김장을 하고 왔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녁 늦게야 집에 들어왔어요. 신랑은 집에 와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늘 엄마 혼자서 하던 김장을 제가 도와서 같이 하니 그 모습이 내심 보기 흐뭇했대요. 대리오도를 시키는 주제에 미친놈이 지 혼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싫다고 수백 번 이야기한 걸 단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했지만 집에서 만든 김치가 더 맛있어서 결국 김장은 매년 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신랑을 쳐다봤더니 내일 김장을 할 거고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잘 달랠 테니 그동안 본인이 무지했던 걸 용서해달래요. 결국 이 난리를 쳐야 제 말을 들어주는구나 싶어서 화가 나기는 했지만 저도 시어른께 무리한 행동을 한 건 맞으니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김장을 하고 돌아온 신랑이 이야기를 하나 해줬는데 사실 시어머님도 김장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신랑과 김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는데 시아버님이 어머님의 김치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시고 주변에 퍼다 나르는 걸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어머님도 힘들지만 아버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김장을 매년 해왔는데 이제 저도 못하겠다고 하니 혼자서 김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몇 년 동안 제가 김장을 돕다가 신랑과 하려니 많이 답답하고 아마 본인이 대부분 다 하셨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이 하는 말이 이제 본인 집에서 김장 문화를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드디어 작년 김장철에 저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랑 그때 이후로 말하지 못할 끈끈함이랄 게 조금 생기기는 했지만 작년 김장철을 계기로 더 친해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같은 며느리의 입장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될 무렵 어머님께 꾀병용 팔깁스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많이 알고 있는 아이템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머님은 병원에 안 가고도 깁스를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신기해하셨어요. 김장의 주최자인 어머님이 팔을 디다가 다쳤다고 하여 가짜 팔깁스를 해서 꾀병 연기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동안 김장 만드는 걸 잘 배워뒀냐며 이번 김장은 저 혼자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하라는 것도 소름 끼쳤는데 저 혼자서 하라는 게 더 소름 돋았어요. 시어머님도 제가 오기 전에는 그 김장량을 혼자서 다 하셨다고요. 새삼 옛날 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김장을 다시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요즘 업무가 많아서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고 일러도 없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신랑에게는 연락도 없으셨더라고요. 저희는 김장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시댁과 저희 집에 김치를 배송해 두었고 김치가 배송되었으니 자연히 김장을 안 했습니다. 올해 김장철이 다가오니 작년에 저희 집의 김장 문화를 없앤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끄적여보게 되었네요. 구매한 김장김치 먹으며 시아버님은 어머님의 김치가 더 맛있다며 툴툴거리기는 했지만 다른 가족들 모두 산 게 더 맛있다고 우기기 시작했고 반년쯤 드시니까 입맛이 조금 바뀌신 건지 구매한 김치도 맛있다며 잘 드셨어요. 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정말 김치 싸대기라도 날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었는데 어찌되었든 김장 문화를 없애서 뿌듯했고 혹시 저처럼 김장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방법 꼭 써보시길 바래요. 단 어머님 본인이 김장을 좋아하신다면 곤란하실 수도 있겠네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